자, 파트 4입니다. 인사행정론 이 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정책학이랄지 아니면은 이론, 기본 이론을 공부했죠. 이번에는 그 조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운영하는 그 방법,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 행정학은 참 재밌다고 그랬죠. 파트별로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가령 파트 1이 총론에 해당한다면 다른 과목은 다 총론 공부하면 강론 쪽으로 다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정법이다 그럼 행정법 총론 앞부분 공부하면은 뒤로 다 연결돼 있고, 뭐 형법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런데 유달리 우리 행정학은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파트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습니다만 논문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14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행정학은 논문, 논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또 쉽다는 또 결론 나올 수가 있어요. 고득점하기 최고 좋은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보시면은 인사행정제도의 발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중요 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직업공무원제를 가장 중요시했었습니다. 근데 직업공무원제가 항상 잘 지켜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다음에 엽관주의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엽관주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엽관주의는 사실 직업공무원 제도와는 반대되는, 배치되는 그러한 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엽관주의와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정실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엽관주의나 정실주의나 성격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출마했을 때 거기에다가 당선될 때 내가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종의 부가물이 있죠. 부차적인 부산물이 있는데 그게 내가 이제 공직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비슷해요. 어떤 선거에 나가는 사람을 내가 도와줬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 차이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엽관주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완전히 배격합니다. 제도를 완전히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 정실주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수용합니다. 이런 측면이 다르다. 이걸 반대하지 않고 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습니다. 나왔을 것 같죠? 안 나왔습니다. 엽관주의 의미와 정실주의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더 깊게 들어가 가지고 야, 내가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 되겠는가? 우리 행정학은 이론과 문제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과 논문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논문을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논문이라는 게 서론, 본론, 결론 있고 반대 학설도 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쉽게 나오겠어요? 공론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인정한 그런 내용만 출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국사 과목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 누가 세웠는가 다 알죠? 조선 누가 세웠는가, 이렇게 중요한 건 시험에 출제되지만 일종의 뭡니까? 역사책에 나오지 않은 사실 있죠. 이런 거를 출제했다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북선의 크기가 몇 톤이었다,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재볼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리 행정학은 역사가 짧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짧습니다. 200년밖에 안 됐어요. 자, 우리가 다른 과목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몇 수천 년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죠? 몇 수천 년 정도 아니고, 여러분들 알파벳을 만든 민족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인글 뭡니까? 영어가 복합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만큼 역사가 긴데 우리 행정학은 역사가 짧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실주의 19세기 초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가 또 중요합니다. 줄 한번 보세요. 사실 개관만 알면은 인사행정론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적주의는 뭐냐면, 자,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력을 않죠. 시간만 되면은 다 월급 나오죠. 시간만 되면은 퇴근하죠. 그죠? 시간 되면은 정년 퇴임하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 기업처럼 뭡니까? 실적을 중요시하게 됨으로써 노력을 하겠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실적주의가 19세기 말에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관료제. 이거 별표 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대표 관료제는 뭐냐면, 이거와 좀 비슷합니다. 엽관주의, 정실주의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미국이나 말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단일 민족이 아니죠. 소수 민족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소수 민족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당원 대회 할 때 보면 어때요? 모자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시골에서 온 어떤 아저씨처럼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래 빡빡 깎은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군인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많죠. 이게 바로 대표 관료제입니다. 즉 특정의 직업이랄지 특정의 인종이랄지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공무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대표 관리제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표 관료제 문제점이 뭘까요? 이러다 보면은 지나치게 말이죠. 소수 인종에 대해서 대표성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이민 오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시아에 아주 이 소수 민족이 만약에 왔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공무원 자리를 그냥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표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능력 있잖아요. 능력을 평가받지 않고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능력을 평가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떤 단체, 어떤 인종의 대표라는 생각만 가지고 공무원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융통 체제. 이건 뭐냐면 매니지먼트입니다. 플렉시빌리티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관료가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 장벽이 없어진 겁니다. 대외 인사가 또 관료가 될 수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퇴출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융합 복합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제1편에서 공부했던 거버넌스와 비슷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행정학은 결국에는 시민 참여 네트워크 상태로 간다 그랬죠. 모든 게 다 그랬습니다. 뒤에 나오는 뭐 예산 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론도 마찬가지고 다 국민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방자치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왜 나왔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많은 참여를 바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관리 융통성 체계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플렉시빌리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시험에 출제되는 건 계속 똑같은 게 출제됩니다. 한 20개, 200개 정도 돼요. 200개. 그거만 자기가 연습하면 만점 나오는 거예요. 행정학은 이렇게 만점 받기 쉽습니다.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만. 아시겠죠? 다른 과목처럼 무슨 추론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도 내가 문법 많이 알고 독해 많이 알고 뭡니까? 단어 많이 알고 해도 문제 만점 맞기 어렵죠. 왜? 해석을 추론적 해석을 해가지고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관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의미가 나오는데 엽관주의가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그거 중요 표시해 주세요. 자,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스포일 시스템은 바로 뭐냐면 전쟁이나 어떤 내전이나 어떤 과거에는 부족 간의 싸움이 있었죠. 부족 간의 싸움이 있으면은 상대방의 뭡니까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했을 때 거기에 있던 말도 내가 갖고 그죠? 말도 갖고 토지도 내가 가졌죠. 그 다음에 거기서 쓰던 농기구도 내가 가졌죠. 이걸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리품은 내가 다 갖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부 시스템만 내가 갖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거기서 먹이던 돼지도 내가 잡아먹을 수 있죠. 내 겁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갔던 염소도 내가 끌고 와서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줄 한번 끄시고 이것은 정당의 충성도, 공헌도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나왔던 그런 주의가 엽관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엽관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뭐냐면 잭슨 대통령입니다. 잭슨 대통령. 윌슨이 아닙니다. 윌슨은 행정의 의미에서 행정은 관리라고 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죠? 잭슨은 그게 아니고 엽관주의를 강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미국이란 나라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정권이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은 공무원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엽관주의가 우리가 볼 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엽관주의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이것도 대표성 비슷하죠? 대표 관료제와 비슷한데 대표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선거에서 이긴 당에 당과 관련 있는 사람이 공무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었다. 그러면은 행정관료도 민주당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맞는 말 같죠, 그죠? 같은데 문제가 발생해요. 몇 년 지나면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하루 이틀 하는 사업이 아니죠. 중장기 사업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다음에 몇 년 또 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TX 사업이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지금 KTX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이 말이죠. 상당히 오래 기간이 있어서 왜? 정권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미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엽관주의 시험에 꼭 출제되겠고요. 이것을 교체 임용주의라고도 합니다. 왜 교체 임용주의입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공무원도 다 바뀐다. 교체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실주의가 나오는데 정실주의는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인사권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충성을 다했죠. 그러면은 뭔가 공직을 주겠다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직업 공무원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이 정실주의가 직업 공무원제도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년을 보장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내가 말이죠. 은퇴하는 날까지 혼신을 다해서 공직 수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직업 공무원 제도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정년을 보장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이 책 뒤편에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도록 하죠. 373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거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총칙 보시면은 2008년도에 개정됐는데 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법 줄 한번 보세요. 모든 국가공무원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뭐 경력직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그것도 시험 출제되고 있고요. 374페이지 보시면은 정무직 공무원 그죠? 이런 거 좀 출제되고 있고 자, 뒤 좀 넘겨보세요. 어차피 뭐 여기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시험에 꼭 출제됐던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교재 419페이지도 한번 보시고 거기 66번에 보시면은 직업 공무원 제도를 할지라도 말이죠. 집단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거 한번 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43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79조. 자, 지금 직업 공무원 제도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중요한 점을 훑어보겠습니다. 나온 김에. 자, 79조를 보세요. 징계의 종류. 이건 별표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79조입니다. 79조. 자, 436페이지입니다. 요건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징계의 종류. 직업 공무원 제도지만 항상 잘해줄 수는 없죠. 잘못하면은 징계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징계의 종류는 파면이 있습니다. 파면. 그다음에 해임. 자, 436페이지에 79조입니다. 79조 보세요. 436페이지 79조. 파면이 있고 그다음에 해임 있죠. 그다음에 강등이 있습니다. 정직이 있고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자, 문제은행에는 직권 면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권 면직은 없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직업 공무원제도 이거 설명하면서 징계를 한번 훑어봤고 국가공무원법을 또 봤는데 직권 면직은 없다. 면직은 없습니다. 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험에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시험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행정학은 조문 중요한 거 몇 개, 그 다음에 이론 몇 개, 가볍게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처럼 상당히 심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렇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공무원제도 나와서 국가공무원법을 상당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48페이지 오시기 바랍니다. 역관주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돼 있죠. 장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무래도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뽑은, 선거에서 뽑은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인데 나는 이번에 복지정책, 여성복지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럼 어때요? 공무원도 따라가니까 손발이 짝짝 맞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도 있겠죠. 너무 일사천리하고 너무 개선 조직이다 보니까 탄력성이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명령 떨어지는 것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역관주의 가장 큰 문제점 마지막 줄 보세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을 갈고 닦아야겠죠. 그죠? 그 분야에서 10년을 갈고 닦으면 무조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재래시장에 있는데 정말 재래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 장아찌 같은 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마늘 장아찌를 정말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맛있게 진짜 담는다.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직접 마늘 장아찌를 버무립니다. 그죠? 버무리고 먹어보라고 합니다. 맛있어요. 그럼 평가를 받았으면은 그 어떤 할머니나 아주머니는 그 재래시장에 살아남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제품 가지고 나온 것은 알 수가 없죠.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직접 마늘, 예를 들어서 마늘 뭐 쫑이라든가 이걸 직접 채취하는 모습도 비디오를 한 찍어놓고, 그죠? 직접 소금도 말이죠. 신안 앞바다에서 직접 갖고 온 천일염 가지고 번복하고, 된장도 말이죠. 지리산에서 직접 한 콩으로 말이죠. 해가지고 하는 모습, 항아리에 있는 거. 그리고서 이제 거기 시장 통해서 자기가 직접 버무려 가지고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거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자, 149페이지입니다. 실적주의가 나왔죠. 메리트 시스템입니다. 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과가 높은 사람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적주의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실적주의.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경찰 같은 경우도 실적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승진을 빨리 하려고 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로사가 많아요. 얼마 전에 경찰대 출신인데 과로사로 죽었잖아요. 40대인데 전도 명망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진급을 해야 되니까, 그죠? 총경에서 경무관 진급하려면 별따기잖아요. 같은 경찰대 출신끼리도 경쟁을 해야 하고, 그죠? 과로로 죽었어요. K 경찰서장인데 젊어요. 그죠? 그것보다는 건강하게 좀 오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낫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여유롭게 그 다음에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것을 실적주의라고 그럽니다. 자, 실적주의 줄거세요. 메리트 시스템입니다. 반엽관주의다. 실적, 기준, 인사관리제도다. 실적 줄거세요. 개인의 능력과 자격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주의 특성 3번 보세요. 임용식 공개 경쟁 시험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줄거세요. 자, 실적주의는요, 시험에 출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엽관주의에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공무원 관리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밀립니다. 실적, 누구나 아는 내용이잖아요. 실적이 좋으면 돈 더 줘야겠다. 이건 일반 사기업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은, 해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HATCH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판델튼법이 있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주의의 장점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의 능률성 제고하고, 그죠? 전문성, 계속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아까 우리 살펴봤는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립하겠다는 건 뭐냐면 정치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지 정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표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당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표신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의 새로운 방향 3번. 실적주의 새로운 방향 적극적 인사행정 플러스 관리 융통성 체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사람은 계속 살아남고 실적 없는 사람은 시골로 가야겠죠. 시골에 가서 염소, 그 다음에 돼지, 닭을 키워가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겠죠. 그렇죠? 요즘엔 뭐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직업입니다만.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입니다. 대표 관료제가 나왔습니다. 대표했다 그러니까 레프레젠티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수 민족, 특별한 직업 이런 구분에 대해서 대표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이런 얘기죠. 내가 캄보디아에서 시집 왔는데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여자가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된다고 쳐요. 3만 명인데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말이 되겠습니까? 한 명 정도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공무원 해줘야겠죠. 2만 명 더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7, 8만 명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가보면은 다문화 국가예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말이죠. 10명 중에 2명은 외국인이에요. 여자분들이. 저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요. 캄보디아 말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미얀마 말 이런 거 잘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 공무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10년을 내가 미얀마만 했다. 미얀마 대통령이 올 때마다 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미얀마 대통령하고 가서 미얀마 맛있는 스페셜 푸드 먹고 거기 아름다운 호수에서 말이야 낚시 탁 하다가 대한민국 다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또 여러 나라 많잖아요. 방글라데시도 있고. 예? 그럼 옆 나라니까 방글라데시 말 또 한마디 할 수 있고 말이죠. 위에 올라가면 또 부탄도 있어요. 많아요.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말도 비슷한 거예요. 자, 지금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있는데 요 네 나라만 바로 옆에 있지만 말이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비슷해요. 프랑스 말이나 독일 말이나 영국 말이나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사투리 쓴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중국말, 러시아말, 일본말, 한국말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일본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러시아 말은 정말 이상한 애들이죠. 러시아 애들 말할 때 보면은, 정말, 근데 참 착한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쪽 애들이 좀 착한 것 같아요. 자, 대표 관료제도 중요시 해 주기 바랍니다. 실적 관료제를 비판했다. 너무 말이죠. 실적주의로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만 좋은 사람이 공무원 한단 말이에요. 그죠? 능력 없는 사람은 자꾸 뒤처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민주적 가치 구현이 좀 미흡했다. 자, 대표 관료제는 결국 뭐를 추구했냐면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자, 우리 헌법도 민주주의 나와 있죠.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죠. 주권 재민사상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성론적 대표, 줄구세요. 대표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역할론적 대표. 자, 그 정도만 보시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관료제 실천수단, 미국의 대표 관료제 있는데, 자, 줄구세요. 소수민족의 임용을 확대했다. 그 다음에 차별 철폐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미국도 말이죠. 소수민족 많죠. 예, 러시아도 많아요. 중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 미국 말고 다른 다민족 국가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해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여러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민족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살고 있어요. 캄차크 반도 이쪽에는 몇 수십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만주 쪽에 가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중국도 이 스토리가 복잡한 나라잖아요. 다민족 국가란 말이에요. 50몇 개 다민족 국가. 그 중에서 뭐 한족이랄지, 그죠? 만주족 이쪽이 좀 많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민족이 같이 사는 민족이 나라가 바로 중국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대표 관료제, 균형 인사 제도가 있습니다. Balanced Personne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행정학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밸런스입니다. 균형이 최고 목표예요. 균형. 모든 것이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정책을 평가할 때도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한쪽으로 휩쓸리면 안 된다가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부 평가가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틀린 말이에요. 내부 평가, 외부 평가가 밸런스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 행정학의 목표는 바로 공평성, 형평성, 그 다음에 균형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학 문제 맞히기 쉽단 말이에요. 뭐뭐보다 뭐를 중요시한다. 이것은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 할당제, 뭐 장애인 할당제, 그 다음에 이공계 전공자 할당제, 그죠? 지방인재 할당제,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할당제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외국하고 달리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 공직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파트타임도 많죠? 많기 때문에 낮에 파트하고 저녁 때 어디 가서 투잡 개념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꽃집을 운영해도 되죠. 아침에는 공무원 했다가 저녁에는 뭡니까 시청 앞에서 꽃장사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거 사겠죠. 안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은 바로 앞에다가 개업을 하는 게 가장 장땡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군인 출신이다. 그럼 바로 군부대 앞에다가 호프집 차리면 되는 거예요. 치킨집 차리면 그걸로 다 오게 돼 있죠. 일단 거기서 먹고서 다른 데 가게 돼 있죠. 그렇죠?
시청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균형 인사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151페이지 무슨 얘기 나와 있냐면, 이런 대표 관료제는 결국에 또 뭐와 충돌하게 돼 있습니까? 저거 능력도 없는데 공무원 하네. 이런 말 나오겠죠? 실적주의와 또 대립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합격에 지금 로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심플하게 들어가고, 이론은 심플하면서 좀 와이드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깔끔하면서 어떻습니까? 깊이 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황새가 말이죠. 우렁을 파먹을 때 한 번에 파먹듯이 그걸 두 번 찍으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던 여우가 황새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황새 같은 입장이죠. 한 번에 우렁을 파먹고서 날아가야겠죠. 가만히 우물쭈물하다가는 여우한테 우렁이도 잡혀먹고 황새도 잡혀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 자, 152페이지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 나왔죠? 본서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책에 비해서 좋은 게 뭐냐면,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직업공무원제도 그러면 한 5페이지 돼 있거든요. 내용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공무원제도가 직업공무원제도예요. 아시겠죠? 자, 알아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캐리어 시빌 서비스 시스템인데, 캐리어 중요시 해주세요. 캐리어. 자, 캐리어니까 뭡니까? 연공 서열 따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래 있는 사람을 대우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캐리어. 그죠? 캐리어라는 게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래 거기서 근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을 우대해준 그런 제도가 직업공무원 제도입니다. 자, 이런 참 좋은 말이 있죠.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내가 말이죠. 어떤 직업이랄지 누구에게 헌신하겠다. 헌신하겠다는 것은 바로 희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희생해가지고 정말 나 하나 내가 피땀 흘려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헌신인 거예요. 이런 마음 갖게끔. 그러려면 어때요? 정년을 보장해 줘야겠죠. 자, 멋있는 말 나왔죠.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죠.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도는요. 줄거세요. 계급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폐쇄형 충원이 있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종신적 공무원제도가 있습니다. 종신까지 하는 게 있고, 요즘에는 종신까지는 아니죠. 계약제가 많죠. 그러나 능력만 있으면 재계약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종신제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군인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장교만 하려고 그랬죠. 근데 장교는 계급 정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사관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장교 하다가도 옷 벗고 나와서 부사관 하고 있죠. 뭐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육군 소령이었는데 갑자기 뭐 상사 달고 있고 그러죠.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나보다 계급이 낮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직업 공무원 제도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으면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든지 국회도 나갈 수가 있고, 그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25세 이하 되신 분들은 못 나가죠. 지금 선거법상 25세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 나가고 싶어도 40세 안 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왜? 40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40에 나이 못 박은 나라가. 아시겠죠? 외국은요, 27, 8살이 대통령도 많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추장 몇 명 이렇게 감옥 보내고 자기가 뭐 대통령 나오고 그래요.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는 미국식 인사제도와 구별된다. 자, 미국식 인사제도는 줄거세요. 직위분리제, 개방형 충원, 전문가제도 있는데, 자, 직위분리제 별표 5개 정도 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 직위분리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직위분리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직업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직위분리제는 오로지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능력. 아시겠죠?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능력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능력을 보고 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직위분리제다. 그래서 직위분리제는 말이죠, 시험에 출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심하면 나오는 부분이 직위분리제예요. 알겠죠? 자,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개방형 이런 거, 뭐 전문가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필요 없죠. 자, 결국에는 미국은, 자 보세요, 직위분리제를 채택하고 결국 미국은 직업공무원 제도가 발달했습니까? 미발달했습니까? 발달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 제도에 뭐 문제점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있습니다. SES. 거기 보세요. 마지막에. SES 그러니까 무슨 뭐 가수 무슨 그룹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SOS 그러면 뭡니까? 조난 구조 신호가 SOS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뭡니까? 비상 착륙을 해가지고 어떤 무인도에 갔는데 SOS를 그려야 되는데 SES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날아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도 할 줄 아셔야죠. 그죠? 뭐라고 됐냐? 시니어입니다. 시니어는, 자, 미국에서는 시니어다 그러면은 형님이란 뜻도 있지만 고위직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반대말은 주니어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리다 뜻도 있지만 하급의 이런 뜻도 있고 아마추어란 뜻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니어 이그젝티브,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돼 있죠. 이그젝티브는 뭐냐면 전문가다 이런 얘기예요. 서비스니까 공무원이니까 약간 전문적인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급에서 1급 공무원을 이렇게 고위 공무원 제도를 두고 있어요. 풀 제도입니다. 풀장에다가 목욕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 목욕하다가 저 사람 수영 잘하네. 그럼 장관이 뽑아서 국장, 실장 막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능력을 기르기 바랍니다. 노력만 하면 돼요. 공무원 되셔가지고 쉬는 날 도서관에서 자기 개발하면 됩니다. 자기 개발 계속 하고 있으면은 누군가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뭡니까? 이 초이스가 되면 어때요? 쫙 자기 인생 펼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직업공무원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SES 제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OS가 아닙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중앙인사행정연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번 보세요. 인사혁신처장이 이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시험에 출제는 안 되고.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가공무원법 아까 설명 좀 드렸죠.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의 분류해서 경력직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이 있다. 특수경력직에는 거기 보면은 정무직 있고 별정직 있죠. 자, 별정직 줄그세요. 별정직. 별정직은요, 특수경력직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정무직은 뭡니까? 정무직은 선거라든가, 그죠? 국회에 의해서 국회에 어떤 특별한 절차를, 청문 절차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공무원, 이걸 정무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별정직도 있죠. 별정직 같은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도 말이죠. 공무원에 임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다 임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뭡니까? 탤런트 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장관은 아닌데 국가 고위 공무원에 한번 임용됐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임용됐냐면 정말 한국화가 잘 된 사람이에요. 모든 건 결혼도 한국 여자와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한국형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고,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고위직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절 직위분리자가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5개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매번 출제됩니다.
매번 나와요. 다른 교재를 보면은 이게 직위분리자가 말이죠. 한 4, 5페이지가 있습니다. 4, 5페이지가 있는데 딸랑 2페이지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이 엄청나게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압축 풀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압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바로 뇌를 말하죠. 여러분들 뇌에서 압축 풀기를 해가지고 적절한 시대 때 시험에서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공직분류는 공무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인데 필요 없고요. 분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직위분류자와 계급자가 있다. 자, 직위분류자는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죠. Position Classification입니다. Classify는 구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포지션별로. 즉, 어떤 직무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이걸 직위분류자라고 그래요. 계급제는 뭡니까? 군인처럼 계급이 딱 있죠. 병장, 그다음에 뭐 하사, 소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계급제 이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직위분류자는 어떤 객관적인 직무에 의해서, 자 보세요. 3번 직위가 내포하는 객관적 직무를 중심으로, 이게 빨간 겁니다. 줄 한번 딱 끄세요.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계급제가 있어요. 랭크라고 그러죠. 당신 랭킹 몇이야? 뭐 이런 거죠. 랭킹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랭킹 뭐 5위가 갑자기 1위가 되네요.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올림픽 게임 때 보면은. 그죠?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공무원 개인의 능력, 자격 등을 본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아까 직무도 능력을 봤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여러 사람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스펙을 말합니다. 알겠죠? 스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성. 이상하게 이 사람은 말이죠. 다른 건 못하는데 총을 잘 쏜다든지 수류탄을 잘 던져요. 그럼 포병적으로 가야겠죠. 아니면은 사격을 하는 그러한 부서로 가면 되겠죠. 이걸 계급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계급제의 가장 큰 문제 특징은 뭐냐면 계층으로 되어 있다. 상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직위분리제는 반드시 상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155페이지입니다. 직위분리제,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의 기준, 줄문 그세요.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직렬과 직군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수직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직무 분석, 빨간 거로 줄그세요. 직위분리제에서는 직무 분석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횡적, 수평적으로 하는 것은 직무평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직무 분석과 직무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위분리제에서는 이 수직적인 게 있죠. 그죠? 이거를 직무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게 있습니다. 수평이니까 횡적이죠. 이거는 직무평가라고 그럽니다. 직무평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무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평으로 하는 것은 평가고, 자, 평자가 뭡니까? 상대방을 한번 판단하는 것이 되겠죠. 상대방 판단하려면은 어때요? 같은 눈높이에서 판단해야겠죠. 위아래로 평가는 못하죠. 그렇죠? 같은 눈높이에서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비슷하죠. 제가 유명한 미술을 그리는 화가의 그림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못해요. 왜? 그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이 그 그림이 진화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가 있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가짜 같은데 해봐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나 같은 그레이드에 있는 사람이 가서 이거 가짜 같아요. 그럼 어때요? 믿어주겠죠? 이것처럼 수평적인 것은 직무평가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수직적인 것은 직무 분석이다. 근데 분석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이 이제 왜 이쪽이 눈이 이쪽을 쳐다봐야 하는데 왜 저쪽을 쳐다봅니까? 분석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물어볼 수는 있죠. 여러분들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놀랐어요. 그죠? 피카소는 눈이 말이죠.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죠. 여러분들 피카소 그림을 이 자기 공부하는 방에다 하나 정도 걸어 놓으면은 공부하는 데 좀 도움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재밌습니다. 입체적으로 사람을 그렸습니다.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눈은 저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대표적인 화가가 피카소가 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생각이 항상 앞서갔습니다. 창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미술가가 됐던 겁니다. 자, 수직적으로 직무를 하는 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그러고 수평적으로 하는 것은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직위분류제의 구조 나와 있는데 기본 구조가 있는데 기본 구조 줄만 그세요. 직위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포지션, 직위. 그 다음에 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급. 자, 직급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직위라는 거는 포지션, 자기의 위치를 말하고 직급은 뭐냐면 어떤 이런 공무원 어떤 계급이랄지 직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평으로 된 거 말고 수직으로 되는 게 있어요. 요 부분에 만약에 요 부분이다 그러면은 여기 직급이라고 그럽니다. 직급.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6급 공무원인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데 6급 공무원이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 급수. 요걸 직급이라고 그래요. 요 범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직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직류는 직렬을 세분화한 게 있어요. 세분화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직렬을 세분화한 것이고 그럼 직렬은 뭐냐? 직렬은 요 수직 관계 이걸 직렬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직렬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볼 때 뭐 직렬 하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라인 하나 같은 라인에 있는 것을 직렬이라고 그러고 지금 얘기했던 직류는 뭡니까? 직렬을 더 나눈 거예요. 이거를 더 세분하게 나눈 것을 직류라고 그럽니다. 직류.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구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직렬을 세분화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직류라고 그랬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직군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직군. 직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직렬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걸 직군이라고 합니다. 군이라고 그랬죠. 군은 뭡니까? 같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뭐 시험엔 출제 안 되는데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무 등급이 있고요. 직무 종류는 다르다. 그러나 직무의 권란성이 다르다. 자, 줄 보세요. 직무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권란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임도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월급을 같이 받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철도청에 근무하는 어떤 기관사가 있습니다. 기관사가 있고 어떤 일반 행정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일은 다르죠. 직무는 다르죠. 다르지만 둘 다 골치 아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월급은 똑같이 책정하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자, 이거를 직무 등급이라고 합니다. 잘 쓰진 않지만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뭐 경찰 같은 경우는 경무과장, 그 다음에 경무과장이면 보통 경정 정도 되는데 육군만 소령이나 중령 다르죠. 직무는 다르죠. 이 사람은 군인인데 이 사람은 경찰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뭡니까? 자기 직무 수행하는 어떤 곤란도랄까 책임도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월급은 똑같이 주는 거 있죠. 월급 똑같이 받아요. 자, 책정을 그렇게 합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것을 직무 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56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행정직급에 직급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직렬해서 자 보세요. 직렬 예를 들어 이겁니다. 교정 직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교정, 보호, 검찰, 마약 수사 쭉 이렇게 돼 있죠. 직렬이라는 것은 어때요? 같은 뭡니까? 같은 라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같은 라인입니다. 직렬. 직류는 뭡니까? 같은 라인에 있지만 세분화된 거죠. 예를 들어서 교정직이면 교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분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분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교도소를 갔는데 똑같이 말해도 교도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치범이냐 초범이냐 그 다음에 흉악범이냐 그 다음에 범죄 동기가 나빴느냐 좋았느냐 이걸 다 분류해가지고 독방을 써야 되느냐 같이 써야 되느냐 이걸 분류하는 작업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류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나눴죠? 나눈 걸 뭐라고 그럽니까? 직류라 그러겠죠. 직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급, 4급, 5급 나눈 건 뭡니까? 이거를 직급이라고 합니다. 직급. 동그라미 치세요. 3급, 4급, 5급, 6급 나눴죠? 이걸 직급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 내용 할 때하고 좀 와닿는 게 다르죠? 이거 직접 보니까 이게 더 좋단 말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정직으로 가게 되면은, 교정직이나 이쪽 가면은, 교도로 갑니다. 교도. 구급 교도인데, 여러분들, 교정직 공무원이 월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야근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교정직도 괜찮아요. 저녁 때 이제 시나 소설 하나 쓰는 겁니다. 30년 쓰면은 소설책 한 10권은 나옵니다. 그죠? 인생 사택도 있습니다. 거기서 푹 쉴 수가 있고, 대신에 문제는 야근을 쓰기 때문에 부인이 좀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직 가신 분들은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많아요. 빨리 은퇴해가지고 나의 또 재미난 생활 해야겠다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또 흉악본 보다가 갑자기 선량한 사람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뭡니까? 여러 가지 잡탕을 먹다가 갑자기 라면 끓여 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 올 정도면은 인생에 얼마나 그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죠? 살인을 했다. 누굴 상해했다. 그냥 뭐 살인 상해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원인과 그런 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상 무섭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과 직류, 그 다음에 직군. 직군은 뭡니까? 그 행정직군이라고 그러죠. 군이라는 건 뭡니까? 모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다 모인 거죠. 그죠? 뭐 군락을 이루었다 이런 거 똑같아요. 자, 이거 이해가 가시겠죠? 여기서는 직급이라는 것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7급 교위다 그러면 거기 직급 하나 내면 박스 하나가 직급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직급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15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직무조사와 직무분석이 있습니다. Job Analysis죠. 수직적 분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직무의 성질 종류에 따라서 분류 작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줄 보세요. 직무분석은 수직적이다. 다시 한번 나왔죠. 직무분석은 수직으로 하고 직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같은 눈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횡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job evaluation이죠. evaluation은 뭐냐면 evaluate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 평가하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의거해서 평가하는 것을 직무평가다. 의미만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행정학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기본 내용 20점만 가지고도 만점 맞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행정학은 빨리 돌려야 된다. 그래서 곧바로 실전에 들어가야 여러분들 90점 딱 나오는 거예요. 90점 나오면 됐죠. 뭐 운 좋으면 만점도 나올 수가 있고 80점 이상 이하 떨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왜? 기출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른 동영상 강좌 들어보시면 그 강사님 한 말이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론과 문제가 연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이 얘기는 아주 똑같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비계량적 방법, 서열법, 분류법, 등급법, 점수법이 있는데 나온 역사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또 구별해봤죠? 직무분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적으로 한 거다고 그랬죠? 줄 그세요. 수직적. 그 다음에 직무평가는 수평적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 직무분석은 아무래도 분석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선함. 그 다음에 직무평가는 사후적으로 잘 됐는가. 이걸 평가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급명세서 작성한다. 그 다음에 정급과 유지, 관리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9절입니다. 계급제 연구 나와 있죠? 계급제는, 자, 계급제는 개인의 특성과, 거기다 쓰세요. 개인의 특성.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특성을 보는 것이 바로 계급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신분을 보겠다. 신분이랄지 무슨 뭐 언어 구사 능력이랄지 이런 걸 보는 것이 바로 계급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볼 때 무슨 행정고시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막 그냥 그러면은 아주 뭐 엄청나게 뭐 한 20년 해가지고 행정고시 보면 되는 거예요. 금방은 안 되겠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1년에 뭐 뽑는 이 숫자가 고작 몇백 명 안 되는데 그거 보겠다는 사람 많죠. 7급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찰서장 그다음에 장군 된 걸 보니까 육사 출신도 물론 많지만 삼사 출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인적 능력인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인사 배치의 신축성 제도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계급제는 말이죠. 제너럴리스트를, 뭡니까? 양성하는 거예요. 제너럴리스트 뭡니까? 이 사람 뭐예요? 평범한, 그죠? 평범한, 관료를, 양성하는 제도가 바로, 계급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직위분리제는 누구를 양성하는 겁니까? 자, 159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답안을 보세요.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는 것이죠.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직위분리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급제는 뭡니까? 공무원 개인적인 능력만 보는 것이고, 자, 직위분리제는 직무의 종류라든가 곤란도, 그죠? 이걸 판단하는 것이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직위분리제는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그럼 마약 냄새만 맡아도 저게 어떤 마약인지 알 수가 있는 거. 먹지 않아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독약인지 아닌지 먹어봐야 하는데 독약 먹었어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문가는 빛깔만 봐도 알죠? 아, 저거 독이든 사과구나 알죠?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그걸 먹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직위분리제는요.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계급제는 저널리스트를 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탑을 보세요. 159페이지 인사관리의 실정도인데 뭡니까? 바로 심정도인데 직위분리제는 낮다. 그 다음에 계급제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몰입감 대상이 있는데 직위분리제는 담당 업무에 자 전문가니까 자기 업무에 대하다가 몰입하겠죠.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계급제는 그렇지 않죠. 어떤 조직을 생각하겠죠. 조직.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159페이지에 직위분리제와 계급제를 비교하는 거 한 문제 나올 확률 높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이상이 없어요. 자, 그 정도 뭐 보수 같은 경우 한번 직무급, 생활급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알아두시고 이것도 내용 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그랬죠. 문제는 엉뚱한 게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99.9%가 다 빠져 있어요. 엉뚱한 게 들어가 있어요. 왜? 이거는 지금 행정학 책을 제가 써보노트한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있는 행정학 책을 써보노트한 것이지 문제 은행에 들어간 건 엉뚱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죠? 그걸 위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그래서 고민도 할 것도 없습니다. 행정학처럼 고민할 게 없는 과목도 없어요. 이건 정말 행정법에 공부하는 거에 10%, 10분의 1만 투자하면 되고 영어에 100분의 1만 투자하라. 그러면 90점 무조건 확보한다. 아시겠죠? 뭐 이거와 사촌인 행정법도 마찬가지죠. 영어에 10분의 1만 투자하라. 그러면 90점 나온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는 70점 맞아야겠죠? 65에서 70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맞아달라. 그러면 합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고위 공무원단 제도 여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